정오의 호텔 로비. 날카로운 하이힐 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찍어 눌렀습니다. 야! 당장 방 비워! 사모님은 고작 5분의 기다림조차 모욕이라 여겼죠. 프런트 앞 젊은 직원이 정중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고객님. VIP룸이 만실이라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찰싹 순식간이었습니다. 수천만 원짜리 명품백이 직원의 얼굴을 후려친 건 로비는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바닥엔 피 묻은 명찰이 뒹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 입술에 피를 쓱 닦으며 고개를 숙인 채 딱 한마디를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날 이후 호텔 사람들은 알게 됐습니다. 그 직원이 그냥 직원이 아니었다는 걸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그 사모님 남편의 모든 것이 하루아침에 가루가 되어 사라졌습니다. 시작 전에 무료인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매주 통쾌하고 감동적인 사연을 들려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도 달아주세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오후 3시 해운호텔 로비. 번쩍이는 대리석 바닥 위로 하이힐 소리가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검은 샤넬 수트를 입은 여자가 성큼성큼 걸어왔어요. 정서진, 해운호텔 대표, 윤태석의 아내였죠. VIP룸 예약. 정서진. 차가운 목소리가 프런트에 떨어졌습니다. 프런트 매니저가 컴퓨터 화면을 확인했어요. 정희현. 호텔에서 가장 성실하다고 평가받는 매니저였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고객님, VIP룸이 이중 예약되어 있습니다. 10분만 기다려주시면. 그 순간이었어요. 탁! 300만 원짜리 에르메스 백이 정희연의 왼쪽 뺨을 가격했습니다. 로비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체크인하던 외국인 관광객들이 숨을 멈췄고 벨 보이는 손에 든 짐 가방을 놓을 뻔했죠. 커피를 마시던 손님들도 일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감히 고객을 기다리게 해? 정서진의 목소리가 로비 전체를 울렸어요.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 경멸 가득한 눈빛이었죠. 정희연의 입술 끝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하얀 대리석 바닥에 떨어진 피가 조명 아래서 선명하게 빛났어요. 죄송합니다, 고객님. 정희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떨림 없는 목소리였어요. 정서진이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진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죠. 그녀가 손가락으로 정희연의 가슴을 콕콕 찔렀어요. 너 이름이 뭐야? 정희연입니다. 정희연? 듣도 보도 못한 놈이 감히 나한테 기다리라고? 내가 누군지 알아? 정서진이 목소리를 더 높였습니다. 윤태석 대표 부인이야. 내 사장 와이프라고. 로비에 있던 직원들이 고개를 더 깊이 숙였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죠. 정서진의 이름이 가진 무게를. 작년엔 백화점에서, 그전엔 레스토랑에서 그녀가 한번 분노하면 누군가는 반드시 직장을 잃었으니까요. 탁! 이번엔 오른쪽 뺨이었습니다. 가방 모서리가 광대뼈를 스쳤어요. 더 세게, 더 모욕적으로. VIP룸 당장 비워. 거기 있는 놈들 다 쫓아내. 지금 당장. 피가 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하얀 셔츠 깃에 붉은 얼룩이 번지기 시작했어요. 정희연이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10분만 기다려주시면 바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0분? 1초도 못 기다려. 정서진이 명품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다이아몬드가 박힌 케이스가 번쩍거렸죠. 단축번호를 누르자 곧바로 연결됐습니다. 여보, 나야. 지금 당신 호텔에서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나고 있어. 정희연이라는 직원이 나한테 대들고 있어. 당장 이놈 잘라. 전화 너머로 윤태석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확히는 알 수 없었지만 곧바로 처리하겠다는 뉘앙스였죠. 정서진이 전화를 끊고 정희연을 내려다봤습니다.
승리감에 가득 찬 미소를 지으며 너 오늘이 마지막 날이야. 이 업계에서 다시는 일 못할 거야. 그녀가 몸을 돌렸어요.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을 두드리는 소리가 로비에 울렸습니다. 따각, 따각, 따각. 마치 누군가의 운명에 못을 박는 소리 같았죠. 이런 서비스 수준이면 호텔을 접어야지. 요즘 직원들은 교육이 안 됐어.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가며 그녀가 크게 말했어요. 일부러 모든 사람이 들으라는 듯이. 정희연은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얼굴엔 피가 흐르고 있었지만 자세는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마치 폭풍 속의 바위처럼. 젊은 여직원 하나가 떨리는 손으로 물티슈를 내밀었어요. 매니저님, 괜찮습니다. 정희연이 물티슈를 받아 조용히 피를 닦았습니다. 거울에 비친 그의 얼굴은 처참했어요. 양쪽 뺨이 부어올랐고 입술은 깊게 찢어져 있었죠. 로비는 정적에 잠겼습니다. 손님들이 스마트폰을 들고 무언가를 찍고 있었어요. 직원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었죠. 바닥엔 피가 점점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때 로비 한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사람이 있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여성, 박비서였습니다. 회장실에서 파견 나온 직원이었죠. 그녀는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고 있었어요. 오후 3시 15분, 로비 물리적 폭행 2회. 천장의 CCTV들이 빨간 불빛을 깜빡이며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4대의 카메라가 각기 다른 각도에서 모든 순간을 담고 있었어요. 폭행의 순간, 피가 떨어지는 모습, 정서진의 얼굴, 정희연의 상처까지. 정희연은 피가 묻은 손수건을 주머니에 넣고 다시 프런트로 돌아갔습니다. 부어오른 얼굴로 찢어진 입술로, 그러나 평소와 다름없이 다음 손님을 맞았어요. 안녕하세요. 해운호텔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런데 그 순간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었어요. 정서진이 엘리베이터에 오른 뒤 로비는 무거운 정적에 잠겼습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처럼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체크인을 기다리던 외국인 부부는 여전히 충격에 빠진 얼굴이었고 라운지의 손님들은 커피잔을 내려놓은 채 시선을 돌리지 못했죠. 바닥에는 피가 흩어져 있었습니다. 3방울, 4방울, 5방울. 하얀 대리석 위에 붉은 흔적이 조명 아래서 유독 선명했어요. 누군가의 품격이 무너진 자리였죠. 정희연은 천천히 프런트 뒤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휴게실 거울 앞에 섰어요. 왼쪽 뺨은 벌겋게 부어올랐고 오른쪽 광대뼈엔 가방 모서리에 찍힌 상처가 깊었습니다. 입술은 터져서 아직도 피가 새어나왔죠. 찬물을 틀었어요. 붉은 물이 하얀 세면대로 빙글빙글 돌며 사라졌습니다. 1번, 2번, 3번. 아무리 씻어도 뺨의 화끈거림은 가시지 않았어요. 다시 로비로 나왔을 때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를 향했습니다. 동정인지 두려움인지 알 수 없는 눈빛들이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죠. 정서진이라는 이름 앞에선 모두가 무력했으니까요. 청소 아주머니가 걸레와 양동이를 들고 왔습니다. 60대 후반의 그녀는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어요. 쓱쓱. 걸레가 움직일 때마다 붉은 자국이 흐려졌지만 대리석 틈새로 스며든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에고, 젊은 사람이 무슨 죄가 있다고.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어요. 이 호텔에서 10년을 일한 그녀는 이런 광경을 너무 많이 봐왔죠. 정서진이 지나간 자리마다 늘 누군가의 상처가 남았으니까요. 로비의 소리들이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에어컨의 웅웅거리는 소음, 시계 초침이 똑딱거리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엘리베이터 벨소리. 평소엔 묻혀있던 소리들이 침묵 속에서 증폭됐어요. 라운지에 앉아있던 중년 부부가 조용히 일어났습니다.
계산을 마친 일본인 가족도 서둘러 로비를 빠져나갔어요. 불편한 공기를 피하듯 하나둘씩 자리를 떴죠. 프런트 전화가 울렸습니다. 따르릉. 정희연이 수화기를 들었어요. 부어오른 얼굴이었지만 목소리는 평소와 같았습니다. 네, 프런트입니다. 정 매니저님? 인사팀입니다. 지금 바로 15층으로 오세요. 예상했던 전화였어요. 정서진의 전화 한 통이면 언제나 이렇게 끝났으니까요. 알겠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는 그를 동료들이 안타깝게 바라봤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말을 걸지 못했죠. 정희연은 넥타이를 다시 맸습니다. 피가 묻은 셔츠 깃을 정리하고 흐트러진 머리를 손으로 쓸어 넘겼어요. 마지막까지 단정하게 보이려 애썼죠. 엘리베이터 앞에 섰습니다. 딩! 문이 열리자 안에 있던 손님들이 그의 얼굴을 보고 움찔했어요. 정희연은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실례합니다. 평범한 인사였지만 오늘만큼은 다르게 들렸어요. 로비 한 구석 박 비서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검은 수첩에 빼곡히 무언가를 적고 있었어요. 시간, 날짜, 목격자 명단, 상황 전개. 보고서를 작성하듯 세밀하게 기록했죠. 컨시어지 데스크의 김 과장이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한 명이 가는군. 옆에 후배가 물었어요. 정 매니저님도 오늘로 끝인가요? 대표 부인 건드린 사람치고 살아남은 사람 못 봤어. 직원들은 불안에 떨며 각자 업무로 돌아갔습니다. 다음은 누가 될까? 정서진의 다음 표적은 누구일까? 모두가 고개를 숙이고 조심스럽게 움직였어요. 오후 햇살이 로비 유리창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피를 닦은 자리가 햇빛에 반짝였어요. 깨끗해 보였지만 자세히 보면 희미한 얼룩이 남아 있었죠. 대리석에 스며든 흔적은 쉽게 지워지지 않는 법이었습니다. 청소 아주머니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닦고 일어섰어요. 이제 됐네. 하지만 그녀도 알고 있었죠. 눈에 보이는 피는 닦았지만 보이지 않는 상처는 이 호텔 곳곳에 남아있다는 걸. 저녁 노을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로비는 서서히 평소의 모습을 되찾았어요. 새로운 손님들이 들어오고 직원들이 미소를 지으며 응대했죠.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천장의 CCTV는 계속 작동하고 있었습니다. 빨간 불빛을 깜빡이며 조용히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었어요. 그날 밤 아무도 모르는 사이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호텔은 겉으로는 평온했습니다. 그날 밤 10시 해운호텔 대표실. 윤태석은 가죽 의자에 깊숙이 몸을 묻고 있었어요. 책상 위엔 위스키 잔이 놓여 있었고 시가 연기가 사무실을 채우고 있었죠. 그의 표정은 짜증으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정희연이라. 듣도 보도 못한 놈이 감히. 그가 인터폰을 눌렀어요. 보안팀장, 지금 당장 올라와. 5분 후 보안팀장이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의 남자였어요. 이마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죠. 대표님 부르셨습니까? 오늘 오후 로비 CCTV 있지? 전부 지워. 보안팀장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로비 CCTV요? 몇 시쯤 영상을? 오후 3시부터 4시까지. 백업 서버까지 깨끗이 지워. 흔적도 남기지 마. 윤태석이 위스키를 한 모금 마시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내가 좀 실수를 했거든. 쓸데없는 소문 나기 전에 처리해. 보안팀장이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습니다. 바로 처리하겠습니다. 30분 후 호텔 지하 보안실. 보안팀장이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모니터엔 오늘 오후 녹화된 영상 파일들이 떠 있었어요. 마우스를 움직여 해당 시간대를 선택했죠. 삭제 버튼을 클릭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삭제 불가. 권한이 없습니다.
빨간 경고창이 떴습니다. 보안팀장이 눈을 비볐어요. 다시 한번 시도했지만 결과는 같았죠. 뭐야 이게. 관리자 권한으로 로그인을 다시 했습니다. 최고 레벨 접근 코드를 입력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같은 메시지만 떴죠. 삭제 불가. 본사 감사팀 관리 파일. 보안팀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본사 감사팀? 언제부터? 급하게 시스템 로그를 확인했어요. 화면에 뜬 내용을 보고 그는 입을 벌렸죠. 시스템 변경일. 6개월 전. 변경 지시자. 본사 비서실. 내용. 폭력 사건 발생 시 자동 백업 및 삭제 금지.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보안팀장은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영상 파일 아래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죠. 백업 완료. 본사 서버 전송 완료. 사건이 일어난 지 불과 1분 만에 본사로 전송됐다는 뜻이었어요. 이미 늦었어. 보안팀장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어요. 대표님, 큰일 났습니다. 윤태석의 목소리가 귀를 찢을 듯 들려왔어요. 뭐가 큰일이야? 로비 CCTV가 삭제가 안 됩니다. 이미 본사 서버로 자동 전송됐습니다. 뭐라고? 수화기 너머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아마 위스키 잔이었겠죠. 누가 시스템을 바꿨어? 내 허락도 없이. 6개월 전 본사 비서실 지시였습니다. 정식 문서에 직인까지 찍혀 있어서 전화가 뚝 끊겼습니다. 보안실 직원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죠. 왜 하필 6개월 전일까? 왜 하필 폭력 사건만 자동 백업일까? 한편 윤태석의 대표실. 그는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고 있었어요. 책상 위의 서류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깨진 유리잔 조각이 카펫에 박혀 있었죠. 본사가 왜?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혹시 누군가 의도적으로 준비한 건 아닐까? 6개월이면 정의연이 입사한 시기와 비슷한데. 그가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이번엔 아내에게였습니다. 여보세요? 정서진의 나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당신 오늘 호텔에서 정확히 뭘 한 거야? 뭘 하긴. 버릇없는 직원 하나 혼낸 것뿐이야. 왜? 혼낸 게 아니라 때렸다며. 그래서 직원 하나 때린 게 뭐가 문제야? 당신이 대표잖아. 윤태석이 이를 악물었어요. 그게 다 CCTV에 찍혔어. 본사로 넘어갔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정서진이 코웃음을 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그룹 실세인데 뭐가 문제야? 하지만 윤태석은 불안했어요. 최근 본사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현장 경영이니 고객 우선이니 하는 지침들이 계속 내려왔죠. 새벽 2시 해운그룹 본사 서버실. 자동 백업된 영상 파일이 조용히 저장되어 있었습명합니다. 4개 각도에서 찍힌 선명한 영상. 정서진이 정의연을 때리는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죠. 파일명은 자동으로 생성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파일엔 특별한 표시가 되어 있었죠. 열람 대기 중. 보안팀장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삭제를 시도했지만 모든 시도는 실패했죠. 마치 철옹성처럼 그 영상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그는 6개월 전 문서를 다시 확인했어요. 분명 본사 비서실 지시였고 정식 절차를 거친 것이었죠. 하지만 왜 하필 이런 시스템을 만들었을까? 하지만 CCTV 영상은 이미 본사 서버 깊은 곳에 저장되어 있었어요. 마치 시한폭탄처럼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그런데 이 영상이 곧 커다란 파장을 일으킬 거라는 걸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새벽 5시 해운그룹 본사 회장실.
정밀한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73세의 노구였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날카로웠어요. 책상 위엔 오래된 신문 스크랩 한 장이 놓여 있었죠. 해운그룹 장남 정도윤, 교통사고로 급사. 10년 전 기사였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 위로 회장의 손가락이 천천히 움직였어요. 마치 그날의 기억을 더듬듯이. 도윤아. 작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문이 조용히 열리며 박 비서가 들어왔어요. 40대 중반의 그녀는 10년째 회장의 곁을 지키고 있었죠. 손에는 차 한 잔과 봉투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제 영상입니다. 박 비서가 봉투를 내밀었어요. 회장은 받아들지 않고 책상에 그대로 놓으라는 손짓을 했죠. 그 아이는 어땠나?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피가 흘렀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회장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역시 피는 속이지 않네. 박 비서가 차를 따르며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손자님께 알리시겠습니까? 아직은 아니야. 회장은 창밖 떠오르는 해를 바라봤습니다. 서울 시내가 서서히 깨어나고 있었어요. 저 아이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이 먼저 봐야 해. 핏줄이 아니라 품격으로. 그녀가 서랍을 열었습니다.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하나를 꺼냈어요. 입양 해제 확인서. 정희현. 10년 전 문서였습니다. 회장의 서명과 법원 직인이 찍혀 있었죠. 10년 전 이 아이를 가족에서 지웠어. 법적으로 완전히. 박 비서는 그날을 기억하고 있었어요. 장남이 죽고 한 달 뒤 회장이 손자를 불러 마지막 대화를 나눴던 날. 넌 이제 정씨가 아니야. 외삼촌 명의로 들어가. 해외로 가서 공부해. 당시 21살이던 정희연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였었죠. 할머니의 결정을 받아들였어요. 왜 그래야 하는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회장이 서류를 쓰다듬었어요. 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였어. 이 가문의 탐욕으로부터.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10년 전 그날이 떠올랐어요. 밤 11시 급한 전화 한 통. 회장님, 도윤 상무님이. 사고가 났습니다. 고속도로 중앙분리대에 충돌한 차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목격자 진술. 경찰은 정밀 조사를 했지만 증거는 나오지 않았죠. 사고로 결론 났습니다. 하지만 회장은 알고 있었어요. 아들이 죽기 하루 전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을. 어머니, 비자금 문제를 더는 묵과할 수 없습니다. 내일 이사회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날 그는 죽었어요. 회장은 신문 스크랩을 다시 펼쳤습니다. 기사 한쪽 귀퉁이에 작은 메모가 적혀 있었죠. 아들의 필체였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도윤아, 내 아들이 돌아왔다. 내가 못다한 일을 마무리하러. 박 비서가 또 다른 서류를 내밀었어요. 지난 6개월간 손자님의 업무 보고서입니다. 두꺼운 파일이었습니다. 회장이 한 장 한 장 넘겼어요. VIP 고객 응대 매뉴얼 점검 보고서, 직원 교육 현황 분석, 고객 불만 처리 프로세스 개선안. 모든 보고서가 한 가지를 지적하고 있었어요. 사람을 대하는 방식, 직원을 어떻게 대우하는가, 고객이 직원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마지막 장에 적힌 문장을 회장이 소리내어 읽었습니다. 품격은 자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서 나옵니다. 회장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어요. 꼭 내 아버지 같구나. 그녀가 봉투를 열었습니다. USB가 하나 들어 있었어요. 어제 로비에서 찍힌 영상이었죠. 이걸 언제 공개할까? 아직 시기가 아닙니다. 더 지켜봐야 해요.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품격은 한 번의 사건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니까. 오전 8시 호텔 휴게실. 정희연은 업무 노트를 펼치고 있었어요. 왼쪽 뺨은 여전히 부어 있었고 입술의 상처는 아물지 않았죠.
하지만 그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건 보고서, 고객 응대 중 발생한 물리적 충돌. 그는 감정 없이 담담하게 적어 내려갔어요. 시간, 장소, 상황, 대응. 마치 제3자의 시선으로 기록하듯이 동료 직원이 커피를 건네며 물었어요. 이현 씨, 괜찮아요? 병원 가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인사팀에서 뭐래요? 진짜 잘리는 거예요? 정희연이 잠시 펜을 멈췄습니다.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일은 틀리지 않았어요. 그래도 대표 부인인데 자리가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자리를 만드는 거예요. 동료는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정희연의 눈빛이 너무 확고했거든요. 마치 흔들리지 않는 신념을 가진 사람처럼.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정희연은 보고서를 덮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멀리 본사 건물이 보였죠. 높이 솟은 50층짜리 빌딩. 그곳 꼭대기에 회장실이 있다는 걸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돌아온 서울이었어요. 10년 만에 마주한 가족이었죠.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인지. 정희연의 가슴속 주머니엔 낡은 사진 한 장이 들어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 아버지는 그를 안고 웃고 있었죠. 사진 뒤에 아버지의 필체로 적힌 문장이 있었습니다. 이연아, 사람 위에 서지 마라. 사람 곁에 서거라. 그는 사진을 만지작거리며 작게 속삭였어요. 아버지, 저 잘하고 있죠? 본사 회장실에서는 박 비서가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엔 윤태석의 지난 5년간 거래 내역이 떠 있었어요. 허위 용역비, 불법 송금, 측근 회사로의 환수, 복잡하게 얽힌 비자금의 흐름이 한눈에 보였죠. 회장님, 준비는 거의 끝났습니다.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 이제 시작이야. 품격의 시험이. 그녀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손자가 있었어요. 피는 숨겼지만 마음은 언제나 함께였죠. 도윤아, 내 아들은 내가 원하던 사람으로 자랐어. 이제 세상이 그걸 증명할 차례야. 아침 햇살이 회장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하지만 그 빛 속에는 10년 전 비극의 그림자가 여전히 어른거리고 있었어요. 사라지지 않은 의혹, 밝혀지지 않은 진실, 그리고 곧 시작될 심판. 오전 10시 윤태석의 대표실. 책상 위엔 서류 한 뭉치가 놓여 있었습니다. 표지에 박힌 제목이 선명했어요. 이사회 긴급 안건, 경영진 세대교체의 건. 윤태석이 만년필을 들어 서명란을 채웠습니다. 굵고 힘찬 필체였어요. 마치 이미 승리한 사람처럼. 후임 대표 후보자란에 적힌 이름은 자기 자신이었죠. 창밖으론 본사 건물이 보였습니다. 50층 높이의 타워. 꼭대기 회장실을 그가 올려다봤어요. 입가에 냉소가 번졌죠. 서류를 봉투에 넣었습니다. 빨간 밀봉 스티커를 붙이고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안엔 또 다른 서류들이 가득했죠. 해운개발 용역 계약서, 컨설팅비 지급 내역, 재단 기부금 명세서, 모두 합법적으로 보이는 문서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엔 정교하게 설계된 비자금 루트가 숨어 있었어요. 윤태석은 서류 더미를 쓰다듬었습니다. 5년간 쌓아올린 그의 왕국이었죠. 오후 2시 해운호텔 지하 주차장. 검은 벤츠가 들어왔습니다. 윤태석이 내렸고 조수석에서 40대 후반 남자가 함께 내렸어요. 값비싼 시계, 맞춤 정장, 고급 구두. 두 사람은 기둥 뒤로 걸어갔습니다. 어둡고 CCTV 사각지대처럼 보이는 곳이었죠. 서류 가방이 오갔습니다. 남자가 봉투를 열어 안을 확인했어요. 계약서와 현금 수표, 20억 원 규모의 허위 용역 계약이었죠. 악수가 오갔습니다. 짧고 단단하게. 남자가 떠났고
윤태석은 차에 기댄 채 담배를 꺼냈어요. 연기가 희미한 주차장 조명 속으로 퍼져나갔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천장에 새 CCTV가 그 모든 장면을 담고 있다는 걸. 6개월 전 설치된 사각지대 없는 최신 시스템이었죠. 빨간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같은 시각 본사 감사실. 김 감사실장의 모니터엔 실시간 영상이 떠 있었어요. 주차장, 악수, 서류 가방. 모든 게 선명했죠. 그가 화면을 캡처했습니다. 파일명을 입력했어요. 폴더를 열자 비슷한 파일들이 수십 개 정렬되어 있었습니다. 날짜별로, 장소별로, 거래 상대별로. 5년치 기록이었어요. 김 실장은 새 파일을 만들었습니다. 비자금 흐름도, 최종본. 화면에 복잡한 도표가 그려졌어요. 해운개발에서 시작된 화살표가 여러 회사를 거쳐 다시 윤태석 측근 기업으로 돌아오는 구조였죠. 총액 350억 원. 숫자 하나하나의 근거 자료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계약서 사본, 증인 진술. 빈틈이 없었어요. 프린터가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120장의 보고서가 차곡차곡 쌓였죠. 표지에 박힌 문구가 차갑게 빛났습니다. 윤태석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의혹 종합보고서. 대회비. 저녁 6시 정서진의 펜트하우스. 300평 거실엔 명품 쇼핑백들이 가득했습니다. 샤넬, 에르메스, 디올, 루이비통. 오늘 백화점에서 쓸어온 전리품이었어요. 정서진이 새 가방을 거울 앞에서 들어봤습니다. 1,000만 원짜리 악어 가죽 백이었죠. 입가에 만족스러운 미소가 번졌어요. 소파엔 잡지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상류층 사교 모임 특집 기사. 그녀의 사진이 크게 실려 있었죠. 해운그룹 윤태석 대표 부인, 자선 행사 참석. 하지만 기사 및 댓글창은 달랐어요. 또 갑질하러 가셨나? 저번에 백화점에서 직원한테 소리 지르던데. 돈으로 품격을 살 순 없죠. 정서진은 댓글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보지 않으려 했죠. 자신은 완벽하다고 믿고 있었으니까요. 밤 9시 정희연의 원룸. 작은 책상 위엔 노트북 하나만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엔 6개월치 보고서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정희연이 새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목을 입력했죠. 최종 보고서. 품격의 부재와 조직 문화 개선 방안. 키보드 소리만 작은 방에 울렸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멈췄어요.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보였죠. 아직 부어있는 뺨, 아물지 않은 입술.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탐욕은 향기가 아니라 냄새였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는 조직 전체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파일을 저장했어요. 자동으로 본사 비서실 서버에 업로드됐죠. 창밖으론 서울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 회장실. 정밀한 회장은 아직 불을 켜두고 있었어요. 책상 위엔 2개의 봉투가 놓여 있었죠. 하나는 김 감사실장의 보고서였습니다. 비자금, 횡령, 증거자료. 다른 하나는 정의연의 보고서였어요. 품격, 조직, 문화, 사람을 대하는 방식. 회장이 2 봉투를 나란히 놓고 바라봤습니다. 숫자와 철학, 증거와 신념, 범죄와 품격. 모든 게 준비되고 있었어요. 박 비서가 차를 따르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언제 움직이시겠습니까? 회장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창밖 어둠을 바라볼 뿐이었죠. 먼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하늘이 서서히 밝아지고 있었어요. 새벽 공기는 차갑고 고요했죠. 하지만 그 고요함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증거가 쌓이고 숫자가 정리되고 진실이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었어요. 윤태석의 서류 가방엔 이사회 안건이 들어 있었습니다. 김 감사실장의 금고엔 120장 보고서가 봉인되어 있었죠. 정의연의 노트북엔 마지막 보고서가 저장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회장의 책상엔 모든 것을 뒤집을 결정만 남아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해운그룹 본사 25층 비공개 이사회실 입구엔 경비가 서 있었습니다. 출입 명단을 확인하며 신분증을 검사했어요. 이사진 12명만 입장 가능한 긴급 회의였죠. 긴 타원형 테이블이 놓인 회의실, 가죽 의자 12개가 양쪽으로 정렬되어 있었어요. 테이블 중앙엔 생수병과 유리잔들이 준비되어 있었죠. 윤태석이 가장 먼저 들어왔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은 그는 여유로운 표정이었어요. 서류 가방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의자에 앉았죠. 안건 자료를 꺼내 펼쳤습니다. 경영진 세대교체 및 신임 대표 선출의 건. 다른 이사들이 하나둘 입장했습니다. 60대 남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룹 창업 멤버, 외부 영입 임원, 주요 주주 대표 모두 묵직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죠.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정확히 10시 정밀한 회장이 입장했어요. 모두가 일어섰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상석으로 걸어갔죠. 검은 정장에 진주 목걸이 하나. 화려하지 않았지만 압도적이었어요. 앉으시죠.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이사들이 자리에 앉았어요. 윤태석이 서류를 펼치려는 순간 회장이 손을 들었죠. 오늘 안건은 따로 있습니다. 윤태석의 손이 멈췄어요. 박 비서가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손에 노트북과 프로젝터 리모컨을 들고 있었죠. 앞쪽 스크린에 빔이 켜졌어요. 지난주 해운호텔에서 사건이 있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스크린이 밝아졌어요. 해운호텔 로비가 보였습니다. 오후 3시 프런트 앞 여러 각도의 CCTV 화면이 4분할로 나뉘어 재생됐죠. 정서진이 걸어 들어오는 장면이었어요. 이사들이 화면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윤태석의 얼굴이 굳었죠. 영상이 계속 흘러갔어요. 명품백이 정의연의 뺨을 가격하는 순간 피가 흐르는 장면, 정서진이 소리치는 모습, 정의연이 고개 숙이는 장면,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습니다. 15분짜리 영상이 끝났어요. 스크린이 꺼지고 형광등 불빛만 회의실을 채웠죠.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회장이 테이블 위 리모컨을 내려놓았어요. 딸각, 작은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죠. 피해자는 정의연입니다. 회장이 말을 이었어요. 해운호텔 프런트 매니저이자.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손자입니다. 회의실 공기가 얼어붙었어요. 윤태석의 손에서 펜이 떨어졌습니다. 딸그랑 대리석 바닥에 펜이 구르는 소리만 울렸죠. 손자라고. 뭐? 윤태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사들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충격, 혼란, 당혹감. 모든 표정이 뒤섞여 있었죠. 회장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상석에 앉은 채 모두를 내려다봤죠. 10년 전 제 아들이 죽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아들의 아들이 정의연입니다. 법적으론 입양 해제했지만 피는 지울 수 없습니다. 박 비서가 서류 뭉치를 돌리기 시작했어요. 각 이사 앞에 한 부씩 놓였죠. 정의연 신원 확인서, 가족관계 증명서, 사본 첨부. 서류를 펼친 이사들의 눈이 커졌습니다. 출생신고서, 입양 해제 서류, 해외 유학 기록. 모든 게 증명되어 있었어요. 윤태석이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그럼 그 직원이 숨겨진 후계자였습니다. 옆자리 이사가 중얼거렸죠. 회장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직원도 사람입니다. 고객도 사람이고 대표도 사람이죠. 회의실을 천천히 걸으며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걸 잊었어요. 자리가 사람 위에 있다고 착각했죠. 윤태석 뒤에 회장이 섰습니다. 사람을 때리는 조직에 미래는 없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윤태석이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이마엔 식은땀이 맺혀 있었죠. 회장이 다시 상석으로 돌아왔어요. 이사회는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할지 논의할 것입니다. 그리고 회장이 윤태석을 바라봤습니다. 대표의 자격도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윤태석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회장님, 이건 오늘 회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전 재소집하겠습니다.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박 비서가 문을 열었죠. 회장이 나가고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엔 11명의 이사만 남았어요.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마치 폭풍이 지나간 뒤처럼 모두가 얼어붙어 있었죠. 윤태석은 테이블에 손을 짚고 있었어요. 서류가 흩어져 있었고 떨어진 펜은 여전히 바닥에 굴러다니고 있었죠. 한 이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윤 대표, 이거 큰일인데. 윤태석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복도를 걸어가는 회장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흔들림 없는 걸음걸이였어요. 박 비서가 조용히 물었죠. 다음 단계로 가시겠습니까? 아직 아니야. 저들이 스스로 무너지는 걸 봐야 해. 엘리베이터 문이 닫혔습니다. 회의실엔 여전히 정적만 흐르고 있었어요. 스크린은 꺼져 있었지만 그 영상은 모두의 눈에 생생히 남아 있었죠. 명품백이 얼굴을 때리는 장면, 흐르는 피, 고개 숙인 청년, 그리고 그 청년이 회장의 손자라는 사실. 윤태석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정서진이었어요.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죠. 손이 떨려서 버튼조차 누를 수 없었어요. 오후 햇살이 회의실 유리창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밝은 빛 속에서 먼지들이 떠다니고 있었어요. 하지만 회의실 공기는 여전히 무겁고 차가웠죠. 오후 3시 이사회가 끝나고 6시간이 흘렀습니다. 인터넷이 폭발했어요.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에 해운그룹 갑질이 올랐습니다. 2위는 재벌 사모님 폭행, 3위는 회장 손자 호텔 직원이었죠. 클릭 한 번에 기사가 쏟아졌어요. 50개, 100개, 200개. 속보 알림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단독. 해운호텔 대표 부인, 직원 폭행, CCTV 포착. 피해자는 회장 친손자. 10년간 신분 숨겨. 명품백으로 얼굴 가격, 입술 찢어져. 기사마다 사진이 첨부되어 있었어요. 호텔 로비의 흐릿한 스크린샷, 정서진의 옆모습, 바닥에 떨어진 피. 선명하진 않았지만 충분히 알아볼 수 있었죠. 댓글창이 폭주했습니다. 명품은 사도 품격은 못 사나 봐요. 직원이 손자였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을 때렸다는 게 문제. 재벌은 다 똑같네. 불매 동참합니다. 오후 4시 증권거래소였습니다. 해운그룹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시초가 52,000원에서 출발한 주식이 45,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10% 하락이었죠. 거래량이 폭증했어요. 매도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트레이더들의 모니터엔 빨간색 숫자만 가득했어요. 해운호텔 주가는 더 심각했습니다. 하한가 직전까지 떨어졌죠. 본사 홍보팀은 전화 응대로 정신이 없었어요. 해운그룹입니다. 사과문은 언제 나옵니까? 대표 부인 입장은 뭡니까? 회장님 인터뷰 가능합니까? 20명 직원이 전화를 받아도 모자랐습니다. 팩스로는 취재 요청서가 끊임없이 쏟아졌죠. 오후 5시 윤태석의 대표실이었습니다.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어요. 모니터엔 포털 뉴스 화면이 떠 있었지만 마우스를 잡은 손은 움직이지 않았죠. 책상 전화가 울렸습니다. 비서실이었어요. 대표님, 기자들이 로비에 몰려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윤태석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수화기를 조용히 내려놓았죠.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정서진이었습니다. 오늘만 30번째 전화였죠. 그는 전화를 끊지도 받지도 않았어요. 그냥 울리게 내버려뒀습니다.
책상 모서리에 놓인 명패가 눈에 들어왔어요. 해운호텔 대표이사 윤태석. 금색 글자가 조명에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5년간 지켜온 자리였죠. 그가 명패를 집어들었어요. 손에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무게가 짐처럼 느껴졌죠. 명패를 다시 책상에 내려놓았습니다. 탁! 작은 소리였지만 유난히 크게 들렸어요. 오후 6시 정서진의 펜트하우스였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앉아 태블릿을 들고 있었어요. 손가락으로 화면을 빠르게 넘기며 뉴스를 확인했죠. 포털 뉴스, SNS, 커뮤니티. 어디를 가도 자기 이야기뿐이었습니다. 해운그룹 불매. 재벌갑질 아웃. 정서진 사과하라. 해시태그가 실시간 트렌드 1, 2, 3위를 모두 차지하고 있었어요. SNS에는 과거 사진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작년 백화점에서 직원에게 소리 지르는 모습이었어요. 누군가 몰래 찍은 사진이었죠. 재작년 레스토랑에서 음식을 집어던지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흐릿한 CCTV 캡처였어요. 정서진 과거 갑질 모음. 게시물 조회수가 10만을 넘어섰습니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어요. 저 때도 봤어요. 직원이 울고 있었어요. 한두 번이 아니었구나. 이번엔 확실히 응징받아야. 정서진이 참지 못하고 태블릿을 집어던졌습니다. 쾅! 바닥에 떨어진 태블릿 화면이 깨졌어요. 금이 거미줄처럼 퍼져나갔죠. 거실을 걸어다니며 그녀가 소리쳤습니다. 다 거짓말이야. 조작이라고.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300평 펜트하우스엔 그녀 혼자뿐이었습니다. 휴대폰을 들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연결음이 길게 울렸지만 받지 않았죠. 다시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어요. 10번을 걸었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그녀는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거실엔 명품 가방들이 가득했지만 어느 것 하나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밤 9시 해운호텔 로비였습니다. 예약 취소 전화가 빗발치고 있었어요. 예약 취소하겠습니다. 다음 주 웨딩, 다른 호텔로 옮기겠습니다. VIP 멤버십 해지 부탁드립니다. 프런트 직원들이 정신없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취소 건수가 100건을 넘어섰죠. 컨시어지 데스크도 마찬가지였어요. 기업 행사 취소합니다. 단체 예약 전액 환불 요청합니다. 매출이 실시간으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직원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봤어요. 구조조정 이야기가 돌기 시작했죠. 다음 날 오전이었습니다. 윤태석이 인터넷 뱅킹에 접속했어요. 법인 계좌를 확인하려는 순간 화면에 메시지가 떴습니다. 거래 정지. 금융당국 조사 진행 중. 그의 손이 멈췄어요. 개인 계좌도 확인했습니다. 같은 메시지였죠. 정서진 명의 계좌도 마찬가지였어요. 모든 돈이 동결되어 있었습니다. 윤태석은 의자에 깊이 기대며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눈에 들어왔어요. 5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오전 10시 SNS였습니다. 새로운 해시태그가 등장했어요. 해운 직원들을 응원합니다. 호텔 직원들의 익명 증언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작년에 정서진한테 당했어요. 손님 앞에서 무릎 꿇으라고 했어요. 대표 부인 오시는 날은 직원들 다 떨었어요. 이번에 폭행당한 매니저님 정말 좋은 분이에요. 게시물마다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응원 메시지가 쏟아졌어요. 한편 정의연의 원룸이었습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휴대폰엔 수십 통의 부재중 전화가 쌓여 있었습니다. 기자들이었죠. 하지만 그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책상 위엔 사표가 놓여 있었습니다. 어젯밤 작성한 것이었죠. 사직서, 정의연. 하지만 아직 제출하지 않았어요.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본사 회장실이었습니다. 정밀한 회장은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모든 채널이 해운그룹 이야기뿐이었습니다. 박 비서가 보고서를 올렸어요. 주가 15% 하락, 예약 취소 300건, SNS 부정 여론 92%입니다. 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예상대로군. 다음 단계로 가시겠습니까? 회장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 하늘은 맑았습니다. 아직이야. 조금만 더.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폭풍은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에는 숨겨진 설계가 있었습니다. 사흘 후 새벽 5시였습니다. 정희연의 휴대폰에 문자 한 통이 도착했어요. 회장실로 오세요. 박 비서.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거울을 봤습니다. 뺨의 상처는 아물고 있었지만 흔적은 여전히 남아 있었어요.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넥타이를 메고 문을 나섰죠. 새벽 6시 해운그룹 본사 50층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어요. 복도는 텅 비어 있었고 청소 냄새만 희미하게 남아 있었죠. 회장실 문 앞에 박 비서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가 조용히 문을 열어줬어요. 정밀한 회장이 창가에 서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희연이 들어서자 회장이 천천히 돌아섰어요. 10년 만의 대면이었지만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죠. 박 비서가 책상에 USB 하나를 놓고 노트북을 켰습니다. 화면에 폴더가 열렸어요. 품격 테스트 프로젝트 6개월 기록. 정희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폴더 안에는 여러 파일들이 정렬되어 있었어요. 1단계 시스템 변경 지시서 6개월 전. 2단계 VIP 이중 예약 시나리오. 3단계 CCTV 자동 백업 설계도. 4단계 감사실 비자금 추적 계획. 첫 파일이 열렸습니다. 회장의 서명이 박힌 공식 문서였어요. CCTV 시스템 전면 개편 지시. 폭력 사건 발생 시 자동 백업 및 삭제 금지. 날짜를 보니 6개월 전이었습니다. 정희연이 호텔에 입사한 바로 그날이었죠. 다음 파일이 화면에 떴어요. VIP룸 이중 예약 허용. 고객 응대 스트레스 상황 관찰. 회장의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화면이 다시 넘어갔어요. 이번엔 호텔 배치도였습니다. 프런트 위치, CCTV 각도, 로비 동선까지 모든 게 세밀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빨간색 원 하나가 보였습니다. 폭행 예상 지점. 정서진이 명품백을 휘두른 바로 그 자리였어요. 정희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다음 파일이 열렸습니다. 윤태석 일가 품격 테스트 설계안. 내용이 하나씩 나타났어요. 목적, 후계 적격성 판단, 방법, 스트레스 상황 조성 후 직원 대응 방식 관찰, 평가 기준, 사람을 대하는 태도, 기간, 6개월, 관찰 대상, 윤태석, 정서진, 주요 임원진, 평가 기준, 정희연 회장 친손자. 마지막 줄을 읽은 정희연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회장이 소파에 앉으며 손짓했습니다. 정희연도 마주보는 자리에 앉았죠. 모두 계획이었어요. 회장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박 비서가 다음 화면을 띄웠어요. 정희연의 보고서 목록이 나타났습니다. VIP 고객 갑질 사례 분석, 직원 인권 침해 기록, 품격의 부재와 조직 문화 개선안. 6개월간 작성한 모든 보고서였어요. 그리고 각 파일 옆에는 빨간 체크 표시가 있었죠. 회장 열람 완료. 정희연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회장이 입을 열었어요. 내 보고서를 매주 읽었다.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품격이 뭔지. 넌 이미 알고 있었어. 박 비서가 USB를 빼서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봉투를 꺼냈어요. 두껍고 무거워 보였죠.
두 봉투가 책상 위에 나란히 놓였습니다. 왼쪽 봉투에는 품격 테스트, 정의연 평가 기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오른쪽 봉투에는 윤태석 비자금 조성 및 횡령 의혹 종합 보고서라고 써 있었죠. 회장이 오른쪽 봉투를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김 감사실장이 5년간 추적한 거야. 350억 원, 증거 자료 120장. 정의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그날 저를 때리게 만든 것도 폭행까지는 예상 못했어. 회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하지만 그게 그들의 진짜 모습이었지.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회장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게 자격이야. 피보다 돈보다 자리보다 더 중요한 거지. 정의연이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10년 만에 부르는 호칭이었어요. 회장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그래, 이연아. 박 비서가 조용히 뒤로 물러났어요. 회장실엔 할머니와 손자만 남았죠. 10년이라는 시간이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어요. 회장실이 아침 햇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 긴급 이사회가 열려. 회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모든 걸 공개할 거야. 비자금도, 폭행 영상도, 품격의 부재도, 전부 다. 정의연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저 아래 어딘가에 호텔이 있었습니다. 6개월간 일했던 그곳이요. 회장이 두 봉투를 정의연 앞으로 밀었습니다. 넌 참석해야 해. 증인으로. 정의연은 봉투를 바라만 볼 뿐 짚지 않았어요. 저는 그냥 직원일 뿐입니다. 아니야. 회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넌 이 가문의 피야. 그리고 이제 세상이 그걸 알아야 해. 정의연이 천천히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무거웠어요. 6개월의 무게, 10년의 무게, 그리고 아버지의 무게가 느껴졌죠. 제 아버지도 이런 시험을 받았습니까? 회장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내 아버지는 통과했어. 하지만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내가 지키지 못했지. 정의연이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이제 끝낼 수 있습니까? 그래.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이면 끝나. 내 아버지의 복수도 이 그룹의 정화도 모두. 오전 7시가 되었습니다. 정의연이 회장실을 나섰어요.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손에는 2개의 봉투가 들려 있었어요. 하나는 자신의 기록이었고 하나는 그들의 범죄였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출근하는 직원들이 보였어요. 인사를 나누는 사람들,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들. 정의연은 그들을 잠시 바라봤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바뀔 거예요. 창밖 하늘은 맑았습니다. 긴급 이사회 전날 밤 오후 6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해운호텔 지하 주차장. 정의연이 차에서 내렸어요. 퇴근 시간이었죠. 뒤에서 엔진 소리가 들렸습니다. 벤츠 SUV 한 대가 급하게 들어왔어요. 정서진의 차였습니다. 급브레이크 소리가 주차장에 울렸죠. 차 문이 3개 열렸어요. 정서진이 내렸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화장은 번져 있었죠. 그녀가 정의연을 봤습니다. 너. 목소리가 주차장 전체에 울렸어요. 정의연은 걸음을 멈췄습니다. 정서진이 달려왔어요. 하이힐 소리가 콘크리트 바닥을 두드렸죠. 따각, 따각, 따각. 서너 미터 앞에서 멈췄습니다. 다 내 짓이지? 우리 인생 망친 게. 숨이 가빴어요. 눈은 충혈되어 있었죠. 정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말 좀 해봐. 회장한테 고자질한 거 내가 꾸민 거잖아. 정서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의연이 입을 열었어요. 차분한 목소리였습니다. 거짓말. 정서진이 명품 가방을 꽉 쥐었어요.
그날 휘둘렀던 바로 그 가방이었죠. 넌 회장 손자야. 우리 망하라고 일부러 기다리게 만든 거잖아. 가방을 들어 올렸습니다. 감히 우리한테 복수하려고. 하지만 휘두르지 못했어요. 정희연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녀를 바라봤죠. 정서진의 손이 떨렸어요. 가방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툭! 내가 뭘 잘못했어. 정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직원 하나 혼낸 게 뭐가 문제야. 나는 대표 부인이었다고. 정희연이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자격이 없었습니다. 뭐? 사람을 때릴 자격은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정희연의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정서진이 비웃었습니다. 사람? 직원이 사람이야? 그냥 돈 주고 부리는 거지. 그게 당신이 모든 걸 잃은 이유입니다. 정희연이 말했어요. 예의 없는 자리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정서진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닥쳐. 내가 뭔데 나한테 훈계야? 넌 그냥 회장 뒤에 숨은 비겁한 놈이야. 정희연이 몸을 돌렸습니다. 사모님, 온몸을 명품으로 휘감으면 뭐합니까? 그 속이 싸구려 짝퉁인데. 돈으로 가방은 사도 인간의 품격은 돈 주고 못 삽니다. 그가 걸어가기 시작했어요. 이 자식아. 정서진이 소리쳤지만 정희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명품 가방이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위로도 되지 않았죠. 빗소리만 주차장에 울렸습니다. 같은 시각 윤태석의 대표실.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정서진이 들어왔습니다. 젖은 머리, 번진 화장, 흐트러진 옷. 윤태석은 창가에 서 있었어요. 여보. 정서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윤태석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내일 이사회에서 당신이 뭐라도 해봐야 하는 거 아니야? 방법이 없어. 차가운 대답이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변호사 불러서 이사들 설득해서. 소용없어. 증거가 너무 확실해. 윤태석이 돌아섰어요. 표정은 차갑고 냉소적이었습니다. 다 내 탓이야. 뭐? 내가 괜히 그 직원 때렸잖아. 조용히 넘어갔으면 이런 일 없었어. 정서진의 눈이 커졌어요. 지금 나한테 책임 떠넘기는 거야? 사실이잖아. 윤태석이 소파에 앉았습니다. 내가 참았으면 됐어. 하필이면 회장 손자를. CCTV 앞에서. 당신이 대표잖아. 당신이 막았어야지. 정서진이 소리쳤어요. 어떻게 막아? 이미 본사로 넘어간 영상을. 윤태석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가 품위 좀 지키고 살았으면 이런 일 없었어. 품위? 정서진이 비웃었어요. 당신이 비자금 300억 빼돌릴 때는 품위였어? 그건 사업이야. 사업이든 뭐든 당신도 똑같잖아. 두 사람이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윤태석이 먼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내일이면 끝나. 대표 자리 전부. 정서진은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그럼 우린 어떻게 돼? 모르겠어. 윤태석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회장이 미쳤어. 손자 하나 때문에 회사를 망치다니. 끝까지 남 탓이었어요. 책상 위엔 명패가 놓여 있었습니다. 해운호텔 대표이사 윤태석. 금색 글자가 조명에 반짝였지만 이제 아무 의미가 없었죠. 밤 10시 정희연의 원룸. 그는 책상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 입고 갈 정장이 옷걸이에 걸려 있었어요. 책상 위엔 이사회 출석 통보서가 놓여 있었죠. 증인 출석 요청. 정희연. 가슴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찍은 마지막 사진이었어요. 아버지는 웃고 있었죠. 사진 뒷면에 적힌 문장을 읽었습니다. 이연아, 사람 위에 서지 마라. 사람 곁에 서거라. 아버지, 내일이면 끝나요. 작게 속삭였습니다. 창밖으론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서울의 밤은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새벽 2시 윤태석의 대표실. 그는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정서진은 집으로 돌아갔고 사무실엔 그만 남았죠. 책상 위 서류를 내려다봤어요. 긴급 이사회 소집, 대표이사 윤태석 직무정지 심의의 건, 비자금 내역서가 첨부되어 있었습니다. 350억 원, 5년치 기록, 모든 증거. 그는 서류를 구겨버렸어요. 하지만 바뀌는 건 없었습니다. 창밖엔 비가 쏟아지고 있었어요. 새벽 3시 회장실. 정밀한 회장은 아직 불을 켜두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엔 내일 이사회 자료가 정리되어 있었어요. 김 감사실장의 비자금 보고서, 폭행 CCTV 영상 USB, 정의연의 신분 증명 서류, 그리고 마지막 한 장. 10년 전 신문 스크랩이었습니다. 해운그룹 장남 정도윤, 교통사고로 급사. 회장이 신문을 쓰다듬었어요. 도윤아, 내일이면 내 아들이 증명해 줄 거야. 창밖엔 비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내일 아침이면 모든 게 공개될 거였어요. 10년의 침묵이 깨지는 날이었습니다. 비는 밤새 내렸습니다. 주차장엔 정서진이 남긴 명품 가방이 누워 있었어요. 대표실엔 윤태석이 구겨진 서류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원룸엔 정의연이 아버지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죠. 회장실엔 10년의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였어요. 다음 날 오전 10시였습니다. 해운그룹 본사 25층 대회의실에 이사 12명이 모였어요. 뒤편에는 기자단 20명이 자리를 잡았죠. 카메라 5대가 회의실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정밀한 회장이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모두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상석으로 걸어가 앉았죠. 시작하겠습니다. 박 비서가 프로젝터를 켰어요. 스크린이 밝아지며 첫 화면이 떴습니다. 긴급 이사회. 윤태석 대표이사 해임 심의.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박 비서가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죠. 해운호텔 로비 CCTV 영상이었습니다. 날짜와 시간이 선명하게 표시되어 있었어요. 일주일 전 오후 3시 13분.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정서진이 로비로 걸어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어요. 프런트 앞에서 멈춰서더니 명품백을 들어 올렸죠. 그리고 정의연의 뺨을 가격했습니다. 피가 흐르는 장면이 선명했어요. 다시 한번 가방이 휘둘렀죠. 영상은 4분 30초 동안 흘러갔습니다. 회의실이 정적에 잠겼어요. 아무도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윤태석은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죠. 뒤편 방청석에 앉은 정서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영상이 끝나고 다음 화면이 떴습니다. 피해자 신원. 정의연. 정의연의 직원증 사진이 나타났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화면으로 넘어갔죠. 피해자 실제 신분. 정밀한 회장 친손자. 가족관계 증명서가 스크린을 채웠습니다. 출생신고서, 입양 해제 서류까지. 모든 문서에 법원 직인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어요. 기자들의 펜이 종이 위를 빠르게 달렸습니다. 이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눈빛을 교환했죠. 박 비서가 다시 화면을 넘겼어요. 윤태석 비자금 조성 의혹. 감사실 조사 결과. 김 감사실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단상으로 걸어가 마이크 앞에 섰어요. 5년간 추적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화면이 바뀌었습니다. 복잡한 돈의 흐름도가 나타났죠. 해운개발을 통해 허위 용역비 명목으로 210억 원이 인출됐습니다. 화살표가 다음 단계를 가리켰어요. 정서진 씨 명의 재단으로 140억 원이 기부금 명목으로 이체됐습니다. 마지막 화살표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윤태석 대표 측근 기업으로 컨설팅비 명목으로 환수됐습니다. 김 감사실장이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총액 350억 원, 5년간의 기록, 증거자료 120건, 숫자들이 스크린을 가득 채웠습니다. 은행 거래 내역, 계약서 사본, 서명 날인 문서들, 모든 증거가 선명하게 보였어요. 플래시가 끊임없이 터졌습니다. 김 감사실장이 고개를 숙이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박 비서가 마지막 자료를 띄웠습니다. 윤태석이 직접 서명한 계약서 20장이 차례로 화면에 나타났어요. 모든 서명란에 그의 필체가 선명했죠. 윤태석은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회장이 천천히 일어섰어요. 회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습니다. 예의를 잃은 자는 자격이 없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회의실 구석구석까지 울렸어요. 박 비서가 서류를 들어 올렸습니다. 표결하겠습니다. 이사들이 하나둘 손을 들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12명 전원이었습니다. 만장일치였어요. 대표이사 윤태석, 즉각 해임을 결정합니다. 회장의 선언이 떨어졌습니다. 직원이 윤태석의 명패를 조심스럽게 집어들고 회의실을 나갔어요. 금색 글자가 복도 조명의 마지막으로 반짝이며 사라졌죠. 바로 그때 방청석에서 정서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이에요.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다 거짓말이라고요. 우린 아무 잘못 없어요. 경비 2명이 재빠르게 다가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밖으로 데려가려 하자 정서진이 몸부림쳤어요. 나요. 손대지 마.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는 복도로 멀어져 갔고 회의실 문이 조용히 닫혔습니다. 플래시는 계속 터지고 있었어요. 회장이 다시 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다음 안건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박 비서가 새 자료를 준비했어요. 하지만 회장이 손을 들어 멈춰 세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오후에 다시 모이겠습니다. 이사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더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있다는 걸. 오전 11시 회의실 복도였습니다. 윤태석이 문을 열고 나왔어요. 기자들이 순식간에 몰려들었죠. 대표님, 한 말씀만. 비자금 의혹 인정하십니까? 사과하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윤태석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걸었어요. 플래시 불빛이 그의 창백한 얼굴을 비췄죠.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문이 천천히 닫히는 순간 그의 표정이 마지막으로 보였어요. 텅 비어 있었습니다. 1층 로비에서는 정서진이 선글라스를 쓰고 나오고 있었어요. 기자들이 다시 몰려들었습니다. 정서진 씨, 폭행에 대해 사과하실 건가요? 그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빠르게 차를 향해 걸었죠.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줬고 차가 곧바로 출발했습니다. 기자들의 카메라가 따라갔어요. 오후 1시 포털 메인 화면에 속보가 떴습니다. 해운그룹 윤태석 대표 정격 해임. 비자금 350억 원 확인. 검찰 수사 착수. 대표 부인 폭행 영상 공개. 피해자는 회장 손자. 실시간 검색어가 순식간에 바뀌었어요. 댓글창이 폭발했죠. 드디어 응징받네요. 숫자는 거짓말을 안 하네. 주가는 오전의 충격에서 벗어나 조금씩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오후 3시 정의연의 원룸이었어요. 그는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 노트북엔 뉴스 기사가 떠 있었지만 읽지 않았어요. 끝났습니다. 10년이 걸렸지만 마침내 끝났어요. 오후 2시 같은 날 이사회가 재소집됐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윤태석 해임이 결정된 지 3시간 뒤였어요. 대회의실에 이사 12명이 다시 모였습니다. 기자단은 이번엔 들어올 수 없었어요. 비공개 회의였죠. 정밀한 회장이 입장했습니다. 이번엔 정의연도 함께였어요. 이사들의 시선이 일제히 정의연에게 향했습니다. 일주일 전까지만 해도 호텔 직원이었던 청년.
하지만 이제 모두가 알고 있었죠. 그가 누구인지. 회장이 상석에 앉았어요. 정의연은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박 비서가 프로젝터를 켰어요. 스크린에 제목이 떴습니다. 추가 보고 사항. 10년 전 사건 재조사 결과. 회의실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박 비서가 첫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10년 전 신문 기사가 나타났어요. 해운그룹 장남 정도윤, 교통사고로 급사. 이사들은 모두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의 충격을. 다음 화면. 사고 차량 브레이크 절단 흔적 발견. 당시 경찰 보고서. 흐릿한 사진이었지만 브레이크 라인이 인위적으로 잘린 흔적이 선명했어요. 당시에는 증거 불충분으로 사고 처리됐습니다. 박 비서의 목소리가 회의실에 울렸어요. 다음 슬라이드가 넘어갔습니다. 신규 발견 증거. 은행 거래 내역. 10년 전 날짜의 송금 기록이었어요. 송금인. 윤태석. 수취인. 이름 가려진 계좌. 금액. 5천만 원. 저기요. 용역비. 바로 다음 화면. 같은 계좌에서 다른 계좌로의 송금 기록이었습니다. 날짜. 사고 이틀 전. 금액. 2천만 원. 수취인. 불법 정비업체 대표 김모 씨. 회의실이 얼어붙었어요. 박 비서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습니다. 김모 씨 진술서. 검찰 제출 금일 오전. 진술 내용이 화면에 떠올랐어요. 10년 전 윤태석으로부터 차량 브레이크 공작 의뢰를 받았습니다. 대상 차량은 정도윤 상무의 차량이었습니다. 사고 전날 밤 지하 주차장에서 작업했습니다. 숫자들이 계속 나타났어요. 송금 내역, 통화 기록, 주차장 CCTV 타임스탬프, 모든 증거가 윤태석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이사 한 명이 숨을 크게 들이쉬었어요. 다른 이사는 고개를 떨구었죠. 회장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10년 전 제 아들은 비자금 문제를 이사회에 공개하려 했습니다. 윤태석의 비리를 폭로하려 했죠.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림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그 전날 밤 제 아들은 죽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10년간 저는 침묵했습니다. 증거가 없었고 남은 가족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회장이 정의연을 바라봤어요. 이 아이를 해외로 보냈습니다. 법적으로 관계를 끊었죠. 탐욕으로부터 지키기 위해서. 정의연은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는 돌아왔어요. 10년 만에. 그리고 증명했습니다. 회장이 이사들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사람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품격이 무엇인지. 박 비서가 새 서류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후계 구조 개편안. 표지를 넘기자 첫 페이지에 이름 하나가 박혀 있었어요. 차기 회장 후보. 정의연. 이사들이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해운그룹의 다음 세대는 정의연이 이끌 것입니다. 회장의 선언이었어요. 한 이사가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정의연 씨는 아직 경력이 부족하다고요? 회장이 그의 말을 끊었어요. 6개월간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직원들이 어떻게 대우받는지, 고객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조직 문화가 어떻게 썩어가는지 모두 봤어요. 박 비서가 또 다른 자료를 띄웠습니다. 정의연의 6개월 보고서 목록이었어요. 품격의 부재와 조직 문화 개선안, 직원 인권 보호 시스템 구축 방안, 고객 응대 매뉴얼 전면 개정안, 수십 개의 보고서가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경영은 숫자만 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보는 겁니다. 회장이 정의연에게 고개를 돌렸어요. 일어서세요. 정의연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소개합니다. 정의연. 제 친손자이자 해운그룹의 미래입니다. 이사들이 하나둘 고개를 끄덕이기 시작했어요.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작게 시작됐지만 점점 커졌죠. 정의연은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 이제 진실을 되돌리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버지가 지키려 했던 것들을, 사람을, 품격을, 정의를. 회장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어요. 그래, 이연아. 이제야 내 아버지의 복수가 끝났구나. 박 비서가 마지막 서류를 회장 앞에 놓았습니다. 윤태석 고소장, 살인교사 및 배임 혐의. 회장이 만년필을 들어 서명란에 이름을 적었어요. 정밀한, 굵고 단호한 필체였습니다. 검찰에 제출하세요. 박 비서가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회의실 밖에서는 해가 기울고 있었습니다. 오후 5시였어요. 정희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아래 어딘가에 호텔이 있었죠. 6개월간 일했던 곳. 내일부터 본사로 출근하세요. 회장이 말했어요. 아직 회장 자리는 아닙니다. 배워야 할 게 많아요. 하지만 잠시 멈췄다가 이어갔죠. 넌 이미 가장 중요한 걸 알고 있어. 사람이 먼저라는 걸. 정희연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이사회가 끝났어요. 이사들이 하나둘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나가며 정희연에게 고개를 숙였죠. 회의실엔 회장과 정희연 그리고 박 비서만 남았어요. 회장이 가방에서 낡은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정도윤이 어린 정희연을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내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뭔지 아니? 정희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 그 말이었어. 회장이 사진을 정희연에게 건넸습니다. 이제 밝혀졌구나. 정희연이 사진을 받아들었어요. 아버지의 미소가 보였습니다. 네, 할머니. 이제 끝났어요. 창밖으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10년의 침묵이 끝나는 순간이었어요. 일주일 뒤 새벽 6시 해운호텔 로비였습니다. 정희연이 유리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정장 대신 편한 셔츠를 입고 있었죠.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로비는 조용했어요. 야간 근무 직원 2명이 프런트에서 인수인계를 하고 있었죠. 청소 아주머니가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정희연이 프런트로 걸어갔어요. 좋은 아침입니다. 직원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놀란 표정이었어요. 이연 씨, 아니, 이사님? 며칠 전 발표가 있었죠. 정희연이 본사 이사로 임명됐다는. 그냥 이연 씨라고 불러주세요. 그가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 현장 점검 나왔어요. 불편한 거 없으세요? 직원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요즘은 손님들도 예전보다 정중하시고. 정희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로비를 나섰습니다. 햇살이 로비 유리창을 통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죠. 일주일 전 피가 떨어졌던 바로 그 자리까지. 하지만 이제 그곳엔 따뜻한 빛만이 가득했습니다. 권력은 사라졌지만 사람은 남았고, 명품백은 떠났지만 품격은 남았습니다. 해운호텔의 진짜 주인은 이제 명품을 든 사모님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사연 통쾌하셨습니까? 노을이 지는 것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마음속의 무거운 짐도 잠시나마 내려놓으셨기를 바랍니다. 다음에도 정성스러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이랑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